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집값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항상 부동산 문제는 사람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에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건지 30대 중반에 결혼을 해서 근 10년 가까이 대출금을 갚고 있지만 그래도 내 집 마련이라는 게 확실치 않네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고는 하지만 저에게 이런 변수가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는 말을 달고 사나 봐요.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시나요? 내 집 마련에 대한 제 사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정말 강인한 분이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엄마를 생각하면 언제나 버티는 사람, 지켜내는 사람이라는 말이 먼저 떠올라요. 그건 아마도 외할머니 덕분이기도 했죠. 저희 외할머니는 시장에서 아주 큰 떡집을 운영하셨어요. 그냥 큰 게 아니라 정말 잘 되는 떡집이었죠. 요즘 말로 맛집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로요. 그 떡집이 얼마나 유명했냐면요. 아침부터 줄을 선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곤 했어요. 여기 줄 많나요? 가래떡은 아직 남았죠? 늘 북적북적 손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외할머니는 손놀림 하나에 떡이 척척 나오는 분이셨어요. 떡을 찌는 타이밍이며 반죽의 온도며 모든 게 몸에 밴 기술이었던 거죠. 어떤 날은 가래떡이 나오자마자 누군가는 떡구경으로 잘라주세요. 또 다른 분은 구워 먹기 좋게 길게 주세요 하며 주문이 쏟아졌는데 그걸 다 받아내시던 외할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장면 중 하나는 5살쯤 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떡집 한켠에 조그마한 목욕탕 의자 같은 플라스틱 의자가 있었는데 그 위에 앉아 막 쪄낸 따끈한 떡을 손에 들고 오물오물 먹던 제 모습이 떠오르곤 해요. 엄마는 그런 외할머니 옆에서 떡 만드는 법을 하나하나 배워가셨어요. 처음에는 반죽이 질척해져서 버리기도 하고 쪘더니 떡이 갈라져서 전부 버리는 날도 많았다고 해요. 그때는 정말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지. 아우, 네 외할머니가 잘하니까 나는 더 긴장됐던 것 같아. 엄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차근차근 배우는 거지. 맞지. 우리 엄마도 그렇게 말을 하긴 했지. 그래도 눈치라는 게 보이잖니. 그렇게 엄마는 어깨 너머로 배운 게 아니라 새벽부터 밤까지 몸으로 겪으면서 외할머니의 노하우를 그대로 익히셨던 거예요. 사실 저희 외할머니는 떡집 장사로 꽤 큰 돈을 모으셨어요. 떡집이 새 들어있던 작은 상가 건물을 아예 사버릴 정도였으니까요. 나중에는 엄마에게 떡집을 물려주시겠다고 마음을 굳히셨고, 그래서 더더욱 엄마는 떡 만드는 일을 허투루 할 수 없었던 거죠. 저희 아버지는 고지식하고 진중한 분이셨어요. 어릴 적 제 눈에는 늘 무표정하셨지만 속은 깊고 따뜻하신 분이셨죠. 회사에서 무슨 고무 패킹을 만드는 일을 하셨는데 고무를 녹이면서 발생하는 유독가스에 계속 노출되셨다고 해요. 당시에는 보호 장비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라 그렇게 폐가 망가지게 되었고 결국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폐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외할머니께서 아버지 영정사진을 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이고, 이렇게 성실한 사위를 먼저 보내다니.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울부짖으시던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어린 저로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서 있었죠. 그날의 공기 울음소리 그리고 차가운 바람까지 모두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다행이었던 건 외할머니 덕분에 생활이 곤란하지는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돈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과 소풍도 가고 학용품도 부족함 없이 쓸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외할머니와 엄마 덕분이었죠. 엄마는 그런 와중에도 떡을 만들며 생계를 이어가셨고 매일 떡집으로 출근하듯 나가셨어요. 엄마는 네가 있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 너 없었으면 나도 몰라. 그냥 떡이 아니라
너 먹일 떡이라고 생각하니까 손이 움직이더라. 예, 네 엄마한테 잘해야 한다. 너도 내 귀한 소녀딸이지만 네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내 딸이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린 마음에도 괜히 뭉클하고 마음이 찡했어요. 할머니의 손은 늘 따뜻했고 거칠지만 다정했죠. 그런 말을 들으니 엄마가 더 대단해 보였고 저는 엄마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레 하게 되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 저는 진짜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어요. 누가 보면 너무 모범생이어서 재미없는 애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죠. 할머니가 늘 그러셨거든요. 어디 가서 애비 없는 티 내지 마라. 네 행동 하나하나가 네 엄마를 평가하는 거야. 조심해서 다녀야지. 그 말이 얼마나 마음 깊이 박혔는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었기 때문에 괜히 누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면 움찔하게 되고 속으로 들키면 안 되는데 싶었던 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늘 조심했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애썼죠. 사는 게 팍팍하고 내변 하나 없는 기분일지도 몰라도 절대로 남한테 빌붙지는 마라. 그러면 평생 고개 못 들고 산다. 그때는 정확한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았어요. 시간이 지나서야 그게 얼마나 강한 자존심이자 살아가는 태도였는지 알게 됐죠. 그래서인지 저는 도움을 받는 것도 부탁하는 것도 늘 조심스러웠어요.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기보다 한 발 더 일찍 일어나 내 몫을 하는 걸 택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엄마가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란 저였기에 솔직히 대학을 가지 않고 떡집을 이어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단순히 돈을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에는 정성과 땀이 있었고 무엇보다 가족의 삶이 담겨 있었어요. 게다가 그 당시에도 할머니는 아직 떡집을 지키고 계셨어요. 이 떡은 아직 손맛이 들어가야 돼. 하시며 반죽을 만지시는 모습은 여전히 또렷했고 저는 그런 할머니 밑에서 떡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도 값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의미도 있었고 저에게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엄마와 할머니는 단호하셨어요. 요즘 세상은 학벌이 중요하잖아. 너도 대학 가야지. 네가 떡집을 잇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 공부는 지금밖에 못해. 네가 떡을 하고 싶으면 나중에 더 멋지게 해.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장님이 되려면 배울 수 있을 때 최대한 배워야지. 그렇게 저의 진로는 대학으로 방향이 정해졌어요. 사실 저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늘 꾸준히 해온 덕분에 내신이 나쁘진 않았어요. 명문대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엄마가 눈시울을 붉히셨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아이고 우리 딸 정말 잘했다. 엄마가 뭘 더 바랄 게 있겠니? 그렇게 저는 서울에서의 첫 자취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본가는 대전이었기 때문에 홀로 서울에서 생활해야 했어요. 처음엔 설렘도 있었지만 막상 학교를 다녀와서 텅 빈 자취방 문을 열면 왠지 모를 공허함이 저를 덮쳤어요. 엄마 나왔어요 하고 외쳐도 아무 대답이 없을 때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동안 엄마가 제게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매일 챙겨주시던 반찬이며 아침마다 들려주시던 늦겠다, 얼른 나가 하는 잔소리조차 얼마나 따뜻했던 건지. 혼자 밥을 차려 먹고 빨래를 하고 감기라도 걸리면 약국 가는 게 귀찮아서 이불만 덮고 끙끙 앓던 어느 날 문득 엄마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제가 아플 때마다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시고 죽을 끓여주시던 그 정성, 그게 엄마였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서울에서의 자취는 고단했지만 그만큼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엄마가 나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감내했을까라는 생각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었고 그래서 더욱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4년 동안 성실하게 대학을 다녔어요.
놀지도 않고 무리하지도 않고 그저 제자리에서 묵묵히 공부에 집중했죠. 결과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제법 괜찮은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늘 대단한 걸 바란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 능력 안에서 후회 없이 해내고 싶었을 뿐이었거든요. 졸업을 하자마자 저는 바로 이력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있는 회사들도 물론 지원했죠. 지금 제 입장에서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는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대전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혼자 서울에서 지낸 4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마냥 자유로운 날들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홀가분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유보다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밥 한 끼 먹고 돌아온 텅 빈 방, 주말마다 한마디 말도 없이 흘러가는 시간들, 그런 것들이 점점 쌓이면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죠. 그래서인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 좋게 대전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 대전에 있는 회사 합격했어요. 어머, 진짜? 진짜지? 이제야 내 딸이 집으로 돌아오는구나. 아이고 세상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그렇게 서울에서의 자취방은 정리를 하고 다시 엄마 집으로 들어갔어요. 겨우 4년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그동안 우리 엄마도 할머니도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엄마의 손등에 퍼진 잔주름들, 눈가에 자리 잡은 가느다란 주름 하나하나가 저를 괜히 찡하게 만들었어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엔 떡 반죽을 한 덩이씩 번쩍 들어 올리시던 분이셨는데 이제는 잠깐 걸어도 숨이 차시더라고요. 이제 손녀 딸도 대전에 내려왔으니 걱정은 끝났다.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 가족과의 시간을 미루지 않겠다고요. 그동안은 공부가 바쁘다는 핑계,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는 핑계로 주말마다 대전 내려오는 걸 미뤘었죠. 그런데 이제 보니 제가 그 시간을 허비한 거더라고요. 아무리 바쁘다 한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미룰 이유는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엄마가 떡 장사 준비를 하시는 걸 도와드렸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떡살을 불리고 주방에서 반죽을 치며 같이 하루를 시작했죠.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이제 진짜 다 컸다며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엄마랑 할머니 꽃구경 한번 제대로 못 하셨다며. 그러게 항상 장사 때문에 바빠서 말이야. 네 할머니 본 꽃은 TV로만 봤지. 그럼 이번에 주말에 같이 다녀와요. 대청호 쪽에 꽃축제 한다던데. 그렇게 할머니와 함께 짧은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주말마다 한 번쯤은 가족들과 식사를 하거나 마트에 가는 평범한 일상도 소중하게 보냈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갔어요. 그렇게 조금씩 소중한 시간을 채워가던 중 어느 날 할머니의 기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셨어요. 병원에서는 노환이라는 말을 했지만 저는 그 말이 그렇게 허무하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제 나이 28,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날 새벽 엄마는 소리 없이 울고 계셨어요. 장례식 준비는 제가 다 맡아서 했어요. 빈소를 꾸리고 조문객을 맞이하고 엄마 대신 인사도 드렸어요. 내내 마음은 찢어질 듯 했지만 그게 제가 할머니와 엄마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의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단단해졌어요. 할머니가 남기신 따뜻한 말들, 그 손끝의 온기, 엄마의 다정한 미소 하나하나가 제 삶을 이끄는 힘이 되었어요. 직장 생활을 시작한 뒤에도 저는 제 자신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어요.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자격증 공부를 하기도 했고 체력 관리도 게을리하지 않았죠. 주 2회에서 3회는 꼭 운동을 하면서 스스로를 단련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였어요. 제가 30을 간 넘기자마자 엄마가 슬슬 말끝마다 은근한 닥달을 시작하셨어요. 너 남자친구는 있니? 맨날 회사집만 반복하니까 사람 만날 시간도 없지? 엄마, 나 아직 30이야. 벌써 걱정하긴 이르지 않아? 아이고, 너는 아직도 30이라고 생각하니? 나이 금방 간다.
그렇게 엄마는 사방팔방으로 인맥을 동원하셨어요. 동네 아줌마들과 수다를 떨다가 괜찮은 사윗감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디서 명함을 받아오거나 연락처를 적어오셔서 제게 내밀곤 하셨거든요. 얘, 좀 봐봐 좀. 키도 크고 공무원이래 공무원. 말도 착하게 잘하고. 아유 엄마 그만 좀 해줘. 나 아직 결혼 생각 없다니까. 아유 회사는 잘 다니고 있으면서 왜 결혼은 안 하겠다는 건데. 너 그 나이 지나면 괜찮은 사람 점점 줄어든다니까. 엄마가 왜 그러시는지 충분히 알았어요. 저를 걱정해서 혹시라도 인연을 놓칠까봐 그러시는 거란걸요. 저도 연애라는 걸 아예 안 해본 건 아니에요. 다만 연애를 한 시간보다는 하지 않았던 시간이 더 길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인 게 익숙해졌죠. 연애라는 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고 맞춰가는 일이라는 건 알지만 때로는 그 과정이 너무 번거롭고 에너지가 소진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제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엄마였기에 엄마는 더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이러다 진짜 혼자 늙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죠. 저는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 많았고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 나이 33,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지만 저는 조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주도적인 시기라고 느껴졌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나를 억지로 변화시키고 싶지는 않았죠.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가던 어느 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만남이 찾아왔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마치고 동료들과 뒤풀이 겸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 동료의 친구가 함께 오게 된 거예요.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처 다른 회사의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었고 활달하고 부침성이 좋았어요. 말을 할 때마다 웃음이 많았고 무엇보다 낯선 사람에게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그 배려가 인상 깊었어요. 처음 보는 저를 위해 조용히 물잔을 챙겨주고 대화에 자연스럽게 끼워주는 모습이 어딘가 익숙한 듯 따뜻하게 느껴졌죠. 그날 이후 우리는 동료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종종 마주치게 되었어요. 우연한 만남이 반복되다 보니 대화도 늘고 점점 서로를 신경 쓰게 되었죠. 어느 순간엔가 그 사람의 연락이 기다려졌고 문득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엄마에게 처음 그 사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엄마는 얼굴에 활짝 웃음을 띠셨어요. 어머나 진짜야? 너 드디어 연애하는 거야? 아유 이제 좀 살겠네. 만나보니까 어떠니? 사람은 괜찮아? 뭐랄까? 편해. 같이 있으면 말 안 해도 불편하지가 않아. 아이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오래 보려면 편한 사람이 최고야.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과의 만남은 복잡한 계산이나 화려한 감정이 아닌 잔잔하지만 안정적인 파도처럼 다가왔거든요. 그렇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시기에 저는 처음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건 엄마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기도 했죠. 저는 연애를 그저 제가 하고 싶은 만큼만 했어요. 누군가에게 일상을 모두 내어주는 연애보다는 서로의 삶을 존중해주고 방해하지 않는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래서였는지 그 사람과의 연애는 무척 편안했어요. 제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굳이 연락을 재촉하거나 눈치 주는 일이 없었고 그저 묵묵히 제 시간을 기다려주는 모습에서 진심 어린 배려를 느꼈죠. 자기야 지금 바쁘지? 괜찮아. 할 일 다 끝나고 연락 줘. 그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놓였어요. 억지로 끌어당기려는 사람보다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더 크게 느껴졌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하루의 마지막엔 조용히 안부를 묻는 그런 사이. 저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애를 이어갔고 어느덧 30대 초반에 시작했던 관계는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었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삶이 그려지는 상대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다만 결혼을 준비하며 제 마음 한켠에는 살짝 걱정이 있었어요. 저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었고 혹여나 시댁에서 이 점을 불편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였죠. 요즘 시대에 그런 걸 문제 삼는 사람이 드물긴 하지만 결혼은 결국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시어머니께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어요. 아유, 그게 뭐 어때서. 나도 혼자서 두 아이 키웠다. 남편 없을 때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는지 몰라. 네 엄마도 고생 많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네 엄마한테 잘해. 그게 효도야. 그 순간 괜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걱정했던 마음이 무색할 정도로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같은 길을 걸어온 분이라 그런지 엄마의 삶을 단번에 이해해 주셨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뒤로 저는 시어머니에게도 엄마에게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현재 남편과 함께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은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어요. 시누이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신혼인데 시누이 문제는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하고 안심했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조금 달랐어요. 시누이는 저보다 3살 어린데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정직원이 아닌 비정규직이었고 자취방도 보증금 없이 월세 75만 원짜리 원룸이었어요. 고정 수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월세며 생활비를 감당하려니 빠듯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저도 자취를 해봤기에 돈을 모으기 어렵다는 걸 잘 알고는 있었지만 이미 30을 넘긴 나이에 그렇게 대책 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솔직히 조금 놀라긴 했어요. 그래도 너보다 어리니까 아직 기회는 많겠지. 아무리 그래도 그 나이까지 그렇게 하루살이처럼 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시누이를 감쌌지만 저는 단순히 나이만으로 넘기기에는 불안해 보였어요. 주변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단단히 세워야 할 시기인데 여전히 현실감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도 제가 가장 크게 걱정했던 건 혹시 결혼하면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부분이었어요.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과의 결혼이라 해도 시작부터 합가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너희는 이제 시작인데 방해되면 안 되지. 나는 네 이모 집에 들어가서 살 거야. 이모가 혼자 사는데 나도 그게 편하더라고. 어머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어디 작은 데부터 시작해도 되는데요. 아니야, 아니야. 이 나이쯤 되면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 그리고 결혼 초엔 너희 둘만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 나야 뭐 애들 키우느라 내 시간 못 누렸지만 너희는 달라야지. 그 말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흔히들 시집살이로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저는 오히려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을 누구보다 응원해 주셨고 저는 걱정 대신 감사함으로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가진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또 다른 이름이 덧붙여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의 문턱 앞에 서게 되었어요. 남편과 결혼한 뒤 친정 쪽은 정말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엄마는 늘 든든하게 저를 응원해 주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믿고 맡겨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댁 쪽은 마음 한켠에 늘 불안함 같은 게 남아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다 할 수는 없지만 말 못할 찜찜함이랄까 조심스러운 감정들이 서서히 쌓이고 있었죠. 시누이의 대책 없는 생활도 그랬고 또 이모님 댁에 들어가 사신다는 시어머니가 자꾸 생활 습관이 안 맞는다며 자잘한 불만을 흘리는 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나름대로 희생을 하셨다고 생각했기에 최대한 존중하려 애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조심스러움이 피곤함으로 바뀌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어요. 시누이가 대전에 내려온다며 언니 맛있는 거 좀 사줘요 하고 귀엽게 말하길래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저희 부부가 함께 외식을 하게 됐죠.
그때가 저희가 결혼한 지 2년 차쯤 되는 시점이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슬슬 손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실 무렵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저 그런 잔소리도 애정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그리 편하진 않았어요. 또 무슨 이야기를 꺼내시려나 하는 긴장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시누이를 한없이 챙기시더라고요. 우리 딸, 더 먹어, 더. 그래야 속도 편하고 튼튼해지지. 야야, 갈비 더 구워줄까? 너 요즘 기운 없어 보인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순간 엄마라는 존재는 저렇게 조건 없이 자식을 챙기는 거구나 싶었어요. 처음엔 그저 따뜻하다고 느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죠. 저는 오히려 시누이 얼굴이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볼살도 통통하게 올라와 있고 피부도 윤기가 돌았어요. 요즘 얼굴 좋아 보여요, 아가씨. 살짝 살이 붙으셨네요. 얘는 무슨 말이니? 타지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는지 너도 이해해야 해. 딸 하나 혼자 내보내놓고 마음 편한 엄마가 어디 있겠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찌릿했어요. 제가 임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받았던 압박과 비교가 돼서였는지도 모르죠. 그때였어요. 제가 사이드로 시켰던 열무국수가 나왔는데 시큼새큼한 열무국수의 냄새가 확 퍼지자 시누이가 얼굴을 찡그리며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아가씨 왜 그래요? 체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언니. 그거 좀 치워주세요. 당황해서 물었는데 시누이가 멈칫하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조심스레 제게 건넸어요. 코팅된 작은 종이였죠. 종이를 펼친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익숙한 초음파 사진이었거든요. 남편도 제 옆에서 멍하니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이거 뭐야? 초음파 사진 맞아? 몰라서 물어. 나 임신했어. 구주차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말도 잇지 못하고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당황스럽다기보단 왠지 모르게 허탈했거든요. 언니, 원래는 다 먹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열무국수 냄새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누이는 그렇게 웃으면서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상황을 전혀 놀라지 않은 얼굴로 받아들이셨어요. 순간 깨달았죠.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게 임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고 시누이만 유독 챙기셨던 거였죠. 아유, 얘가 말도 안 하고 혼자 고민하다가 나한테도 겨우 말했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어쩐지 가슴이 묵직해졌어요. 이래서 나에겐 임신 이야기를 안 꺼내셨구나. 내 차례는 지나간 건가 싶었죠. 그날 식사는 어색하게 마무리되었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괜히 말하면 감정이 터질까봐 서로 조심스럽게 침묵했죠. 시누이의 임신은 분명 축하할 일이지만 그 자리가 저에겐 너무 갑작스럽고 복잡한 순간이었어요. 감정이 엉켜서인지 축하보다 외로움이 먼저 다가왔던 밤이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분을 참지 못했어요. 말 그대로 노발대발했죠. 결혼도 안 한 애가 지금 임신이라고?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거실을 서성이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오히려 의기양양했죠? 뭔가 대단한 성취라도 이룬 사람처럼 말이에요. 오빠,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나 결혼할 거야. 그 사람도 같이 하기로 했어. 도대체 그 남자는 누군데? 직장은, 나이는, 가족은? 야, 너 뭘 믿고 그런 결정을 해? 백화점 VIP야. 우리 매장 단골 손님이었는데 나한테 관심 가지더니 사귀자고 하더라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고. 몰라. 이제 나는 팔자 편 거나 다름없지. 말투며 표정이며 진짜 무슨 사모님이라도 된 듯했죠. 그런데 솔직히 저는 속으로 고개가 갸웃거려졌어요. 정말 말이 되는 소린가 싶었거든요. 백화점 VIP라 할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 굳이 시누이와 결혼을 하자고 할까?
보통 그런 집안은 집안길이 따지고 학벌도 따지고 조건도 따지지 않나 싶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확신에 찬 얼굴로 상견례 날짜까지 잡아놨다며 우리에게 꼭 참석하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오늘 대전에 내려온 이유가 그거였구나 싶었죠. 결국 우리는 신우이가 잡아놓은 그날 서울로 올라가 상견례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정말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어요. 예비 사돈 측 식구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분위기가 어딘가 싸늘했고 말끝마다 날이 서 있었죠. 아들아, 나 애지중지 유학까지 보내놨더니 이게 무슨 알벼락인지 모르겠네요. 예비 시아버지가 그렇게 대놓고 말했을 땐 저도 좀 말문이 막혔어요. 거기다 신우이에게는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아들이 왜 그런 매장에서 일하는 애랑 이렇게까지 됐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 세상에 여자들이 먼저 덤비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설마 덤 보고 그런 건 아니겠죠? 듣는 순간 남편이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주먹을 쥔 손이 벌겋게 달아오르던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어요. 딸 가진 죄인인 것처럼 조용히 계신 그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고 한편으론 답답했어요. 제가 알던 그 강단 있는 시어머니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죠. 그리고 결국 예비사돈 측에서 최후 통첩처럼 말했어요. 신혼집 정도는 해오셔야죠. 최소한 10,000원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결혼 저희가 무작정 받아줄 수만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들 얼어붙었어요.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신우이가 대체 얼마나 돈을 모았겠어요? 게다가 한 달 월세 75만 원짜리 집에서 빠듯하게 살고 있었는데 신혼집을 해오라니 말이 안 되는 요구였죠. 그렇다고 결혼을 깨겠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임신까지 한 상태였으니까요. 신우이 뱃속의 아이는 무슨 죄예요? 그 상황을 보고 있던 남편이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됐습니다. 집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신혼집은 걱정 마세요. 대신 결혼 준비는 확실히 해주십시오. 순간 자리를 가로지르던 긴장감이 잠시 멎었어요. 예비사돈 쪽도 남편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던 듯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괜찮겠어? 그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야? 말이 너무 심하잖아. 우리 가족이 무슨 물건도 아니고. 아이씨, 그렇게 취급당하는 거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 그 말에 저는 더는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해준 게 고맙기도 했고 한편으론 걱정도 되었죠. 그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겠지만 이제 우리 앞에 닥칠 현실이 복잡하게 얽혀버린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 쉽지 않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란 예감이 들었거든요. 결국 신우이는 배가 제법 나온 상태로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누가 봐도 그 배는 감출 수 없었죠. 그래도 나름 행복한 얼굴이었고 시어머니도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식이 끝난 뒤 신우이는 바로 서울 신혼집으로 올라갔고 시어머니는 망설임도 없이 그 집으로 함께 올라가셨죠. 어머님, 사위분이 불편해하시진 않으세요? 아유, 걔 출장 많아서 집에 잘 없어. 오히려 내가 애 보면서 더 편하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시어머니의 임신 잔소리에서 벗어난 이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임신을 하게 됐어요. 스스로도 많이 놀랐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시어머니는 줄줄이 경사구나.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온 모양이야 하시며 진심으로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뿐이었어요. 정작 제가 출산을 하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육아를 도와주시기는커녕 시누이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셨어요. 늘 서울에서 시누이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저는 결국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어요. 엄마, 나 정말 너무 고마워. 일도 하면서 애도 보려니까 진짜 버거웠는데. 아이고, 무슨 말이야.
너도 떡집에서 내일 도와줬잖니.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지. 엄마는 늘 그런 식으로 말하며 웃으셨지만 저는 마음이 미안했어요. 새벽같이 떡집 문 열고 낮엔 손주를 돌봐주고 저녁엔 다시 장사 정리까지. 그 바쁜 와중에도 한 번도 힘들다는 말 없이 저를 도와주셨죠.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늘 감사했고 제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엄마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됐어요. 아이 키우랴, 전세 대출 갚으랴,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며 살아가는 건 늘 빠듯했어요. 적금도 겨우겨우 들었고 한 달 한 달이 전쟁 같았죠. 나이가 40을 넘겼는데도 내 집 하나 없다는 현실이 더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사 다니는 것도 지겨웠고 뭔가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싶은 마음이 커졌죠. 그 무렵 저는 우연히 청약을 넣게 됐어요. 큰 기대는 없었는데 놀랍게도 당첨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려 48평짜리 브랜드 새 아파트였어요. 처음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지만 곧바로 현실이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이 장음은 어떻게 채우지 싶었거든요.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남편은 이미 전세 대출을 꽉 채워서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어려웠고 저희가 그동안 부은 적금이나 보험 해약금 등등 모아도 약 3억 정도가 부족했거든요. 한참을 고민하던 중 엄마가 조심스레 말씀하셨어요. 잔금 부족하다며? 내가 좀 도와줄게. 정말? 엄마가 그 돈이 어딨어. 떡집하고 모은 돈 조금 있고 너 장성하면 쓰려고 놔둔 적금도 있지. 너한텐 말 안 했지만 너 결혼할 때부터 준비했어. 아, 근데 엄마 그렇게 큰 돈은 너무 부담돼. 아이고 아니야. 이 아파트 투자처로도 좋다며. 지금 안 들어가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해. 너는 내 딸이니까 내 재산도 당연히 널 위해 쓰는 거지. 그렇게 엄마의 도움 덕분에 장음까지 무사히 마무리했고 몇 달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입주를 하게 됐어요. 새 아파트에 들어서니 마음이 한결 놓였고 우리 아이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사를 마치고 짐 정리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시집 온 뒤로 줄곧 엄마를 혼자 두었는데 하는 생각이요. 시어머니는 시누이와 함께 지내시며 손주도 보고 이야기할 사람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늘 혼자 계셨죠. 그런 엄마가 이번엔 제게 큰 도움을 주셨고 그 돈으로 제가 이렇게 새 아파트에 입주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제가 엄마 곁에 있어 드릴 차례가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 결심이 서고 나니 마치 무언가 큰 숙제를 끝낸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엄마를 모시고 함께 살아가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그것이 제가 받은 사랑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 믿었고 또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선택이었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남편에게 바로 말을 꺼냈어요. 이 집 사는데 엄마가 3억이나 도와주셨어. 그리고 그동안 애 봐주시느라 집에도 자주 오셨고 그냥 같이 살면 어떨까 싶어. 장모님이랑 합가를 하자고? 나 솔직히 엄마 혼자 지내는 거 늘 마음에 걸렸어. 시어머니도 서울에서 신우랑 같이 지내시잖아. 나도 우리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제 말에 남편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에서 뭔가 찜찜하다는 게 다 드러났어요. 입술을 꾹 다물고는 고개를 살짝 돌리더라고요. 순간 마음이 조금 서운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큰 돈을 도와주셨는데 설마 거절은 못하겠지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입주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계획을 세웠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장음 납부 일정부터 자녀 옵션 선택, 가전제품 설치, 가구 배치까지. 새 집으로 이사하는 김에 낡은 가구들은 다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했고 엄마가 지내실 방도 정갈하게 꾸며놨죠. 새 커튼, 새 침대, 그리고 작은 화장대까지요. 이사 당일 아침 남편과 저는 나란히 연차를 냈고 엄마도 떡집 문을 닫고 하루를 온전히 우리를 위해 비워주셨어요. 엄마 짐도 같이 옮겨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와주시기로 하셨죠. 오늘 이사 잘 마무리하자. 우리 집 첫 시작이니까. 그래.
엄마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네가 이런 큰 집을 마련한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그렇게 말해주셨어요. 그렇게 이삿짐을 트럭에 싣고 새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장면에 발이 딱 멈춰버렸어요. 우리 새집 현관문 앞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던 거예요. 그것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말이죠. 저는 당황한 얼굴로 인사를 드리며 여쭤봤어요. 어머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다리 뒤편으로 보자기 같은 큰 짐이 쌓여 있는 게 보였어요. 저건 무슨 짐이에요? 내 짐이지. 오늘 이사라면서 이사 날엔 당연히 내 짐도 들고 오는 거지. 아니, 어머님, 오늘 이사는 저희가 새 집에 들어오는 날이고 아직 정리도 안 된 상태인데 정리 다 되고 초대 드리려고 했거든요. 초대? 예. 내가 왜 초대를 기다려야 하니? 이제 같이 살 집인데 짐 갖고 오는 게 당연하지. 얼른 문 열어봐. 내 방은 어디냐? 내 방이라니 어머님? 어떻게든 상황을 정리하려고 다시 되물었는데 그때 남편이 끼어들며 아주 당당하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도 공평하게 같이 살아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말문이 막혔고 저는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기만 했죠. 남편은 마치 대단한 선언이라도 하는 듯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도 그동안 서울에서 내 동생네 도와주면서 손주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 이제는 아들 부부가 보답하면서 새 아파트에서 편하게 지내게 해드리는 게 맞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우리 엄마가 3억이나 도와주셨고 제가 직접 설계하고 준비한 집인데 남편은 단 한 번도 제게 그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일 아침에 짐까지 들고 오는 이 상황이 그저 황당하기만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엄마를 모시겠다고 했을 때 찜찜한 얼굴을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공평하게라는 단어를 꺼내다니 제 머릿속엔 공평함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뒤틀리는 느낌이었죠. 여보, 공평하게 산다는 게 뭔지 진짜 생각해 봤어? 그날 우리 집의 새 출발은 그렇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저는 제 가족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낯선 그림자가 들어와 있었고 그 그림자에 저는 숨이 턱 막히기 시작했어요. 여태 말 한마디 없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고 따져 묻는 남편을 보며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여보, 이사하는 날 짐을 싸들고 오는 사람이 어딨어. 그럼 나한테 미리 말이라도 했어야지. 나는 당신이 방을 나누는 방식에 대해 동의한 적 없어. 언제 네가 그렇게 방 나눈다고 나한테 물어봤어? 다 통보한 건 맞잖아. 아니 그럼 안방은 우리 부부가 쓰기로 하고 하나는 아이 방, 하나는 우리 엄마 방, 또 하나는 옷방으로 쓰자고 한 거 그건 당연히 정리된 거 아니었어? 그렇게 정한 적 없어. 우리 엄마는 어떻게 장모님만 챙기고 우리 엄마는 안 챙기냐고. 너는 늘 모든 걸 반반씩 하자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 이걸 반반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네가 밥하면 내가 설거지했잖아. 네가 빨래 돌리면 내가 청소했지. 쓰레기 버리면 내가 분리수거하고 육아도 마찬가지야. 신생아 땐 네가 많이 힘들었겠지만 휴직했던 건 너였고 나는 그때 외벌이로 벌었잖아. 우리 부부는 평생 반반이었어. 그럼 어머니들도 당연히 반반 모시고 살아야지. 반반? 그래, 그럼 돈도 반반 했냐? 그런 생각이 막 머릿속을 스치면서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 집 내가 산 내 집이야. 엄마가 도와주신 돈만 3억이 들어갔다고. 그럼 그렇게 따지면 시어머니도 3억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돈이 어딨어. 이모 집에서 얹혀 살다가 눈치 보면서 지냈단 말이야. 지금도 여동생네 집에서 얹혀 살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아니 시어머니가 계신 집이 투룸이라며. 그럼 방이 2개일 텐데 왜 방이 없다는 거야? 하나는 애기 방으로 쓰고 있고 우리 엄마는 거실에서 자.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 아가씨 시댁 엄청나게 부자라더니 지금까지 몇 년을 같이 살아놓고 집 한 채를 안 해주는 거야?
이 정도면 며느리로 인정받은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순간 말을 멈췄어요.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고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죠. 그걸 보면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 왜 아무 말도 안 해? 뭐 숨기는 거 있어?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내 동생 말이야. 아이, 이미 이혼했어.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 뭐라고? 아니, 아가씨가 이혼을 했다고?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몇 개월 전이야. 아이, 우리 엄마도 알고 있었고 나도 들었고. 근데 당신한테는 말 안 했어.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다고? 아, 그럼 그동안 거실에서 잔다는 말, 아가씨 집에 얹혀 지낸다는 말, 이게 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 이면엔 감춰진 진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는데? 어? 그냥 엄마가 너무 힘들어했어. 내 동생도 아직 정리 안 된 상태고, 아, 네가 알면 또 괜히 말 나올까 봐. 그래서 그걸 숨겼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갑자기 엄마 짐 싸들고 오게 만든 것도 그게 다 이해해달라는 얘기야? 제 말에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침묵은 그동안 우리 사이에 쌓여온 불균형과 침묵, 그리고 외면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정말 반반으로 살아온 게 맞긴 했을까? 정말 그가 말한 반반이 공정한 것이었을까? 아니, 그는 한 번이라도 제가 희생한 시간과 우리 엄마가 내어준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던 걸까? 그날 현관 앞에 쌓인 시어머니의 보찜만큼이나 제 가슴속도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죠. 이건 이제 단순한 시어머니 방 문제나 동거 문제가 아니라고요. 신뢰, 책임, 그리고 침묵의 무게가 만들어낸 균열의 시작이라는 걸요. 아니, 아가씨가 이혼을 했으면 그걸 말을 해야지. 나만 지금 바보 만드는 거 아니냐고. 그냥 엄마가 너무 속상해할까 봐 분위기 복잡하게 만들기 싫어서. 서울 집값이 얼만데 그 전세 빼서 대전 오면 서로 편하지 않았겠어? 근데 내 동생이 애 키우면서 서울을 절대 못 떠난다고 했어. 대전은 답답해서 못 산대. 그 순간 웃음도 안 나오는 게 신기했어요. 한쪽은 서울을 못 벗어난다 하고 한쪽은 대전 집에 짐을 들고 오고 도대체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건지 진심으로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남편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우리 엄마도 이제 나이도 있고 몸도 힘들다잖아. 아들 부부랑 같이 지내면서 효도 받고 싶대. 아, 너도 장모님 모시잖아. 공평하게 효도도 반반씩 하자고. 야, 이 등신아. 아무리 그래도 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아, 그러면 어디 공평하게 해줄까? 그렇게 말하고 저는 가방을 열어 서류철 하나를 꺼냈어요. 남편은 뭔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죠. 그게 뭐야? 갑자기 웬 서류들을 꺼내고 그래? 하도 오래돼서 이제는 기억도 안 나? 이게 뭔지? 저는 조용히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남편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말입니다. 거기엔 부동산 계약서부터 시작해 대출 내역, 보증이행 확인서, 그리고 공증받은 서류까지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죠. 그것은 다름 아닌 시누이집 관련 서류였어요. 이거 아가씨 집 명의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뭐라고? 아, 잠시만. 애초에 그걸 동생 이름으로 한 것 같은데. 기억 안 나? 아가씨 결혼 준비할 때 집 해오라고 사돈 내에서 압박했었잖아. 신우는 돈이 없었고 당신은 이미 대출 꽉 차 있었지? 그래서 내가 그때 내 동생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동생 이름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때 잘 정리됐다고 했잖아. 그때 아가씨가 나한테 따로 연락했어.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 사람 집에 시집만 가면 자기 팔자 제대로 핀다고. 눈 딱 감고 도와주면 결혼 후부터 절대 부탁 안 하겠다고 했지? 아니, 이 기집애가 나한테 말 안 하고 당신한테 따로 연락을 했다는 거야? 그래, 믿을 구석이 나밖에 없다나? 결국 그 부탁이 뭐였냐? 내 이름으로 전세 대출 받아달라는 거였지?
당신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고 나도 괜히 당신 걱정할까 봐 그냥 조용히 넘어갔던 거고.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아가씨 말 믿고 도와줬어. 애 낳고 몸만 회복되면 대출 상환 다 해주겠다고 했거든. 근데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알아? 몇 달에 한 번 30만 원, 40만 원 주는 게 전부였어. 그게 다였다고.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나는 기다렸지. 시댁에서 결국 집 해주겠지. 아가씨가 말한 것처럼 팔자 편 거 해주겠지. 그렇게 말했던 대로. 숨이 턱 막혀서 말을 멈추고 잠시 고개를 떨궜어요. 그 몇 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올라오니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몇 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해줬더라. 지금도 투룸에 살면서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자고 있다며. 부자라더니 그 집 뭐가 부잔데. 아가씨가 며느리로 대접이나 제대로 받았을까? 나 진짜 미치겠네.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기 집에는 왜 이런 식으로 일을 그르쳐? 여기 있는 서류 전부 공증 받아놨어.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전세 보증금부터 대출 내역까지 다 정리해놨다고. 그 집 명의는 내 거고 대출금도 내 책임이야. 그니까 공평하게 하자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시어머니도 3억 갖고 와서 우리 집 명의에 이름 올려. 그리고 아가씨가 살고 있는 집 역시 내 거니까 정리할게. 말을 마치고 저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어요. 순간 것이라니 숨막히게 조용해졌고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죠. 공평하게? 그래, 정말 공평하게 해보자.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베풀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제대로 따져보자고 결심한 거죠. 그럼 결국 지금 신우이가 살고 있는 그 집은 내 이름으로 된 집이고 내 신용으로 받은 전세 대출로 들어가 산 집인데 이혼까지 하고 나면 이제 신우이에겐 돈도 없고 집도 없는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뭐라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나한테 말도 없이 무슨 정리를 한다는 거야? 공평하게 반반하자며. 그래, 나도 공평하게 내 목 챙긴다고. 아가씨 집 팔아버리고 내 돈 챙기겠다고. 그 순간 거실이 숨막히게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도 깜짝 놀라셨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셨죠. 아유, 며느라가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니?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저요, 지금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결정한 거면 징적이 난리가 났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그냥 화가 나서 툭 던진 협박성 발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상황을 감내해왔는지 그들은 전혀 몰랐던 거죠. 정적이 쭉 생기다가 이삿짐 센터 직원이 어떤 짐부터 옮기면 될까요? 라고 묻자마자 저는 말했어요. 저기요, 노란 스티커 붙은 짐은 빼주시고요. 그건 남편 짐이거든요. 여기 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뭐야? 진심이야? 지금까지 나한테 한 말이 전부 진심으로 한 말이냐고. 욱해서 한 말이 아니라? 진심이지. 내가 뭐하러 이런 말을 욱했다고 그냥 뱉니? 자존심이 상했던 걸까요? 남편은 말을 아끼다 결국 시어머니 쪽을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호텔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본인의 어머니 앞에서 저에게 자존심 굽히기 싫다 이거겠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연차를 하루 더 내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명확히 해야 할 건 명확히 해야 하니까요. 저는 명의신탁 해지 청구와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했어요. 신우이가 살고 있는 그 집은 전세 갱신 시기에 이미 제 명의로 계약이 재작성됐었고 보증금도 제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명확했어요. 공증받아둔 진술서에는 계약 과정과 자금 출처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죠. 그 서류를 꺼내며 스스로에게 정말 잘 준비해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대출금 상환 역시 신우이 명의 계좌로 간 것이 아닌 전부 제 이름으로 이루어진 내역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실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필요한 증빙은 충분했어요.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야, 서류 정리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법원에서 인용 결정 바로 날 가능성 높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서울에 있는 시누이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거주 중인 주택은 실질적으로 저의 소유이며 현재 무단 점유 중이므로 즉시 퇴거하지 않으실 경우 법적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라고 딱딱하게 적어서 보냈죠. 그리고 며칠 뒤 법원에서 점유 이전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건 곧 시누이에게 이 집에서 나가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사실을 통보받은 시누이는 결국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징징거렸어요. 언니, 진짜 나 그렇게 쫓아내는 거야? 아니, 나 애기랑 어디 가? 언니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걸 날려먹으면 나 갈 곳 없잖아. 아가씨, 그 집이 네 명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니죠. 나 아가씨한테 기회도 줬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아가씨가 처음 했던 말 기억해? 한 번만 도와줘. 그러면 2번 다신 부탁 안 할게. 그 말 지킨 적 있니? 시누이는 말끝을 흐리며 흐느꼈어요. 하지만 그 눈물로 지금까지의 무책임함과 거짓말이 덮일 수는 없었어요. 나는 단단해졌고 이번엔 나를 지키기로 결심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걸 되돌리기 위한 진짜 정리가 시작됐어요. 진짜 이혼당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애까지 있는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나랑 엄마는 어디로 가란 말이야? 그건 네 오빠랑 상의해. 나한테 말할 게 아니지. 어쨌든 여긴 내가 살던 집이고 내가 가정 꾸리고 있었던 곳인데 어떻게 그걸 뺏을 수가 있어. 이 집은 내 집이야. 미쳤니? 너 그 집 명이 네 이름 아닌 거 누구보다 잘 알잖아. 거기 네 집은 하나도 없어. 내 신용으로 대출받고 내 돈으로 계약한 내 집이야. 내용 증명을 보냈을 때만 해도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그저 제 말이 허풍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법원에서 점유이전 가처분 인용 결정이 떨어지고 실제로 집을 정리하겠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연락을 해왔죠. 지금 내 동생이랑 우리 엄마 쫓아내면 당장 어디로 가라는 거야. 임대주택이라도 알아볼 시간은 줘야지. 그렇게 갑자기 다 버리듯이 내쫓는 건 너무하지 않아? 남편은 당황해서 목소리가 높아졌고 시어머니 역시 전화를 바꿔들며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그럴 여유 없거든. 나 지금 우리 엄마 모시고 살아야 해. 더는 당신들 사정 봐줄 생각 없어. 저는 새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렸고 엄마 짐도 모두 옮겨서 방을 완전히 정리해드렸어요. 주방도 욕실도 엄마가 쓰시기 편한 방향으로 새로 세팅했고요. 이제야 진짜 우리 집이 된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이혼 소장을 정리해서 남편 앞으로 보냈어요. 며칠 후 남편에게 이혼 소장이 도착했을 때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죠. 아니, 이혼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그럼 우리 엄마는 뭐가 되는데? 자식 둘 다 이혼시킨 사람으로 남는 거야. 그게 말이 돼? 효도는 각자 알아서 하자고 했잖아, 당신이. 난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려고 너랑 이혼하는 거야.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술을 꾹 다물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고개만 떨구고 있었죠. 그리고 며칠 뒤 믿기지 않는 광경이 벌어졌어요. 집 앞에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셋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다시 제발 생각해줘라. 우리가 잘못했어.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줘. 남편이 2손을 모으며 말했고 시어머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너도 가족이잖니. 한 번만 용서해줘라. 싫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당신은 도장이나 찍어 내 집 앞에 발도 들이지 말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그래, 좋아. 내가 가진 돈으로 전셋집 구해서 나갈 거야. 당신 없어도 살아. 말은 그랬지만 남편이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게 별로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죠. 신혼집 전세금이 남아있긴 했지만 저는 이혼 소장과 함께 재산 분할 청구도 같이 넣었거든요. 그 돈 역시 남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몇 주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고
전세금 일부는 제 몫으로 확정됐어요. 남편이 소유했던 기타 예금 일부도 나눠 갖게 되었고요. 그제서야 남편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너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말하던 시어머니는 결국 울며 살려달라며 제게 매달렸어요. 아이고, 나 이제 어디로 가니? 나이 먹고 길거리에 남게 생겼다. 하지만 저는 경찰을 불렀어요. 여기 계속 계시면 주거 침입입니다. 이분 좀 데려가 주세요. 경찰이 시어머니를 부축해 나갈 때 저는 창문도 열지 않았어요. 감정 소모는 거기서 끝냈거든요. 지금은요, 이혼 소송 마무리하고 재산 분할도 잘 챙겨서 우리 엄마와 함께 아주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햇살 잘 드는 주방에서 엄마랑 같이 아침을 먹고 주말엔 동네 공원을 걷기도 하고요. 시댁 식구들 잘 모르겠어요. 소문엔 어디 빌라 전세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시누이, 조카, 시어머니까지 다 부양해야 한다는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쉽겠어요? 솔직히요. 아주 꼴보기 좋다 싶었어요. 제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만큼 홀가분하더라고요.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까 요즘은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 있죠.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는 본인의 감정, 본인의 스트레스에 홀가분해지기를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